네, 야당이 북한 원전 이슈를 갖고 공세를 강화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겠다고 맞대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등등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 단호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뭐 이전의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원전을 제공하는 뭐 안을 설사 제공했다,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적 행위를 언급한 것,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이걸 이적행위 또 남북 간의 어떤 원전 제공 문제까지 일종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한 좀 너무 과도한 어떤 대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여권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과거식의 그 한국 보수 정당의 어떤 그 모습에서 탈바꿈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얘기를 해왔고 또 반북 이데올로기에 쌓여 있었던 그런 보수층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습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중도층 확장을 얘기해 왔었는데 느닷없이 이른바 색깔론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의 연설 중에 민주당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은 야유를 보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적행위 했잖아 이런 얘기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우분투 정치를 강조했잖아요. 네. 취임하면서. 그러니까 예.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과 상생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어제 제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이라기보다 이제 그 질의를 보면서 네. 저는 왜 야당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조금 톤이 좀 높았다고 해서 그럼 여당의 대응도 왜 같은 걸 그런 같은 톤의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갔어요. 왜 그럴까? 근데 더군다나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던 분이, 합리적이신 분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대선 때 여당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그 NLL 포기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손해를 봤다. 굉장히 그때 치명적인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작용 때문에 이게 이번에 강한 톤의 반박이 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조금 좀 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왜 그 시기에 과장급 공무원이 이걸 작성을 했고, 그게 더군다나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딱 있었던 시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당시 그 시절에 원전이라는 말이 사실 금기어처럼 쓰여지던 시절에 과장급 공무원이 5조짜리 페이퍼를 작성해서 어쨌든 그게 문서화됐고, 그 산자분해에는 아직도 그 문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꺼내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들을 정확히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익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대응했으면 되는데, 너무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이쪽이 야당 쪽이 이걸 이적행위라고 하니까 그럼 또 나이들 부푼 공작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런 대응들은 진실은 사라지고 오히려 득실만 남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남기 때문에 저는 예. 여당 대표의 대응이 저는 뭐 합리적인 반박을 했다고 생각하나 톤의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혹시 너무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 또한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부분에 의구심만 해소시켜주면 되는 문제인데 예. 너무 좀 강한 톤을 좀 얘기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네. 반론이 있으십니까? 예. 야당은 아무리 뗐어도 여당이 잘 받아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완전히 합리적인 문제 근거 제기를 없는 할 수가 있는 단체잖아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저는 보고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도 여당이니까 여당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고 여당은 여당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야당이 책임성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당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품너르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기본
그 뭐 반응이나 이런 게 뭡니까? 먼저 와서 때렸는데 그러면 그럼 때리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맞아주는 것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꺼내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됐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그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당대표가 줄줄이 그 내용을 읊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문제되니까 증권가 정보지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 처리에서도 비껴났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론이 분열되고 낭비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당사자들이 또 비슷한 논란을 또 제기합니다. 그거는 교훈을 여당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반응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때 남북 정상 간에 있는 얘기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요. 앞으로 올해 안에 남북 관계 정상화 위해서 노력할 때 남북 정상 간에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의혹 제기할 텐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대선까지 갈 겁니다. 대선에서 네. 그치겠습니까?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겠다고 얘기할 거고요. 정권 교체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시 정상 간에 있었던 얘기 똑까지 하고 얘기할 겁니다. 예.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하자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네. 얘기는 왜 여권이 답변하는데 왜 원전에 원자도 없었고 이 두 가지는 지난 정부에서도 민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하던 그 사안이다.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약간 비껴가는 듯한 해명을 하는 게 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 밝히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산자부에만 책임 회피를 미릅니까? 산자부 공무원이 자기가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를 혼자서 작성했다? 근데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 두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초기에 해명했으면 될 문제를 자꾸 정부 수석도 앞에 나와서 야당의 명운을 걸고 이건 까봅시다라고 이런 식의 도박성 발언들은 이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가 좀 과도했다 하더라도 그걸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도 이걸 또한 더 큰 정책으로 가서 야당 색깔론으로 몰아치려는 그런 또 하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입을 열고 북한과 대화해서 원전 문제를 거론하거나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적이 없다. 또 관련 USB를 미국과도 공유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고 USB에 담긴 내용들이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나중에 비핵화를 했을 때 당신들이 갖는 이게 미래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당이 제기한 게 제가 조금 좀 과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핵확산 억지 조약에 가입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미 원전의 협정을 또 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전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왜 자꾸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사람이 나서서 그럼 까보자. 까보는데 대신 야당의 명운을 걸어라. 이런 식의 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람하면 됩니다. 네. 야당, 여당 다 간사들 들어오고 의원들 들어온 다음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열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진실이 해명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운 절차 혹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 절차들을 왜 놔두고 이런 식의 극한의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전 여권의 속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직까지 그러면 그 문건도 공개를 산업부에서 했고 네, 그렇죠. 정의용 장관 후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정쟁으로 간다면 여당이 USB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백신을 꺼낸 것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조만간 개시될 시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 여러 가지 그다음 백신 도입이 좀 늦었다는 데 대한 불안을 좀 상기시키면서 네. 다만 이제 국민 불안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이제 백신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에 대해서 K 방역이 조금 좀 그렇게 좀 평가받을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에 정부에 대한 방점 지켰기보다는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K 방향의 성공의 온전한 몫은 우리 국민으로 돌려야지 정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도입 부분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 쪽과 민생경제 쪽에 앞부분을 할애하는데 제가 지금 눈에 쏙 들어오는 것도 귀에 쏙 들어오는 것도 지금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이 4차 지원 재난금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바로 4월 보궐선거까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 논란을 종식시키고 소모적 정쟁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여야하고 정부 재정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하자. 저는 굉장히 이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야당으로서 굉장히 야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갈등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받는 사람들의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환원 도움 조치가 환원되는 이런 과정들을 선순환 문제를 아마 야당 원내대표가 이 연설 초반에 제시한 거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무게를 두고 예. 갔기 때문에 여당도 이 제안을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부분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북한 원전 의혹을 그동안에 계속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만약에 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반박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맨 먼저 했었어야 맞는 것이죠. 네, 순서상으로 보면 네. 그게 또 제일 전국의 가장 큰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문제를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예. 뒷 얘기는 뭐 아직 안 들었지만 네. 아마 뒤쪽 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얘기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민생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19 대응이 제일 급선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정쟁을 불러일으켜도 되는 것이냐 이런 국민적 반발 여론이 있을 거다. 또 그런 부분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뒷부분의 의혹을 어디까지 제기할지 또 어느 정도 비판의 강도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미궁 속으로 빠지거나 수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빨리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문제라든가 아니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제일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대응 그동안에 보면 휘청휘청하고 약간 갈길자를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는 뭐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지금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 지원 문제 예.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여당이 이른바 매표행위를 한다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뛰어들어서 여당이 그 문제를 공을 다 가져가지 않게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런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야당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수연 평론가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김성은 평론가께 비슷한 질문 여쭤보자면 지금 산업산자부에서 문건을 공개했고 그리고 아까 정의용 장관 후보자도 미국에도 줬다 이렇게 USB 내용을 줬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 그 야권에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의혹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여당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 본데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연설 말씀도 잠깐 드렸잖아요. 네. 이제 출구 전략 만들어서 발 빼야 될 텐데 국민의힘 스스로 그 수렁에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이미 들어간 것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앞두고 있는 4월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물론 뭐 보수층을 어느 정도 이완돼 있는 보수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정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도 또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된 상황에서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여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뭐 생각이 들고요. 예. 정의용 그 후보자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그러니까 이게 원전 제공의 문제가
그동안에도 뭐 원전 경수로 제공의 합의를 북미 간에 하고 또 우리가 또 일부 지원을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고 네.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 미국한테 우리가 만약에 원전 지원 방안들을 내놨을 때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전 제공하는 거 좋은 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초강경파라고 불리는 볼턴 보좌관이 그 USB 내용을 받았다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편으로 보수 진영 쪽 내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국민 여론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USB도 공개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국조는 조금 앞서 나간 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국정조사를 할 만큼의 이게 그만큼의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 USB에 대한 문제는 저는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번 여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게 자꾸 외교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예. 전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난번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도 원래 30년 비공개 원칙이었는데 TF에서 공개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지. 이게 저는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셨지만 이게 설령 4월 재보궐선거 이슈로 끌고 가면은 정말 구시대의 유물, 그러니까 박물관에 관한 이슈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행위냐, 색깔론이냐, 이게 종북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면요. 정말 그야말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끝없는 정쟁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 진화하는 게 맞고 야당도 어느 정도 절충점을 갖고 USB를 열람하는 수준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게 저는 온당하게 보고요. 이게 국조까지 가면은 이게 정말 끝도 없어요. 시간만 길어지고 이게 네.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영향이 끼치고 만일 그리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는 했지만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 되면 또 그것 또한 좀 민망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당도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 자꾸 야당의 이걸 구시대의 북풍물이라는 식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도 온당치 않아요. 국정을 최고 책임진 사람들, 그 무한 책임진 사람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저는 빨리 조속히 매듭 짓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과거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될 때 예. 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 간의 대화 내용 그거 공개합시다. 의혹 제기하면 다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뭐하러 대통령 기록물 지정합니까? 그리고 외교상 기밀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사용합니까? USB는 그게 이제 정상 간 대화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쪽에 제안했던 아이디어, 이른바 예. 제안서를 PPT로 축약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긴밀하게 둘이 만나서 그래서 윤건원 실장도 그랬잖아요. 그거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이거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이거는 꺼내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건 금단의 영역으로 두는 게 오히려 저는 의혹을 더 붙일 수 있으니까 예. 여야 합의하에 저는 공개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면요. 네. USB 안에 제한된 내용 정도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제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하면 당신들 북한의 미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협력 할 수 있고 그럼 북한의 경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결국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안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것도 정상 간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밀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한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시간 끈 다음에 선거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지금 자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USB 만약에 공개했을 때 거기에 원전 내용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야당이 더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공개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자꾸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후폭풍 감당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는 거 자꾸 공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 후폭풍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비공개로 하자는 거잖아요. 정보에 네. 공개하는 거 뭐 물론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공개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야당 스스로가 나중에 가서 더 곤란한 지경에 갈 수도 있고 네.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 해저 터널 공약을 제시해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친일 정책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걸 이제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 선거 때문에 가서 이제 가덕도 공항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건 맞는데 네. 이 한일 해저 터널 문제를 친일로 치환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프레임 정치고 낙인 찍기 정치예요. 아니 정책의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민감한 친일 문제를 비화시킵니까? 아니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전 일본 수상관의 관계도 제한이 됐던 문제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고이즈미 총리하고 할 때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야당이 이런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제안했으면은 뭐 포퓰리즘 하지 마라 해야 되는 사실 가덕도 자체가 포퓰리즘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문제로 가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일 낙인 찍기로 가버리면은 우리 사회의 그럼 논쟁이라는 것, 이른바 토론은 사라지고 이른바 편가르기하고 낙인 찍기만 남아요. 이게 네. 바로 진영 논리잖아요. 진영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진영에는 편가르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치권이 바로 맞아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임질 만한 공약이냐. 이게 자그마치 돈이 들어가는 그 상상도 못하는 돈이 들어가는 이게 그래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예. 과연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이냐, 이게 과연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수 있느냐, 뭐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가야지 하자마자 일본만 득이 되는 친일 정책입니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치를 또 다른 하나의 그 갈등으로 몰아붙이는 예. 행위가 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이 타당했느냐 문제는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네. 가덕도 또한 문제도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저는 이렇게 친일 문제로 접근하는 거 이거는 조금 좀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이거야말로 이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당연히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과거 역사를 정리할 부분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좀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생각들이 필요한데 계속 친일 프레임 제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정치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다급해지고 있구나. 그 조급증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여론 좋지 않다. 정당 지지율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이슈를 국민의힘에서 만들기 어려우니 뭐 1+1 플러스 알파를 하나를 더 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장의 일관성이. 근데 가덕도 신공항 10조 든다고 그래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한일 해저 터널은 얼마 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조, 그것도 적게 잡아서 100조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잡는 사람은 한 200조 정도 얘기합니다. 1km 공사하는데 1조 원 든다고 얘기합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돈 많이 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그 비판 논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10조짜리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거기다 얹어서 100조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 프레임 제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하면 선거 공약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요. 한일 정상 간에 만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때 그러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축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논의로 얘기해야 될 성격인 것이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시장이 저 100조짜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게 이게 공약상에 걸맞지도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왔지만 어제 이 시간에는 사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들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는데 지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의 의사를 표했더라고요. 향후 진행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제 그 중수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안 쓰면요. 국민들이 빚을 내가지고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 들어가는 거는 그건 빚내서 가는 거고 국민들이 빚내서 생활하는 거는 그건 정부 돈 아니어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야당에서도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재정적인 부담 가는 거 그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국민들이 생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책임성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 이렇게 재정을 쓸 때 그러면 증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증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각 정당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은 일단 다급한 국민들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하면 살려야죠. 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지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로 토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재정 부담 되니까 우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태도를 부총리가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먼저 네. 재난지원금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재보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빚 내야 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계층에 가야 한다라는 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오늘 이야기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두자는 아마 어저께 했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화답의 대화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홍부총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재정이라는 건 규모나 부채, 그다음에 재정 수지, 국가 신용, 그다음에 세금 부담 이 총합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놓고 지금 당장 이 4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소요 예산만 20조 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피해 지행 생계 문제도 있고 전 국민도 있고 두 가지 합하면 20조, 두 가지 합하면 20조인데 1, 2, 3차 총 지원 금액이 이게 30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예비비가 2조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어쨌든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국민적 동의해야 되죠. 드려야죠. 국민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여야 정치권이 이거 논란을 빚지 않게끔 여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당사자 피해 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소상공인업체 각 분야들 대표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갖고 있는 재정부 담당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자 협의체를 갖자는 거죠. 그래서 예. 시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뭐 오해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게 매표 행위다라는 또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은 나한테 직접 수혜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해와 요구 조건들을 잘 절충해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추가 지원책 지시를 했고 여야가 이렇게 화답한 이상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갈등 없이 제대로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요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 사전 전략회의 관련 문건이 내부 문건인 것 같은데 공개가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등등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답지처럼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늘 이제 정치권 얘기할 때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당론으로 이런 이미지 만들어 주십시다. 이렇게 이미지 씌워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논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갈지 야당의 논리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만들어야지 맞는 것인데 예. 그냥 북한 퍼주기 이미지 씌우기. 퍼주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퍼주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게 야당이 보여야 될 태도가 맞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동안에 연전연패했습니까?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이 왜 당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또 선거에서 졌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이런 이미지 정치에 기대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면 반사익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담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배포를 한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당이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똑같은 비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런 문건이 공개가 됐으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약간 곤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은 이야기긴 한데 예. 뭐 어쨌든 이게 그렇게 뭐 다 참고용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아니 이거 원래 이런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서는 교섭단체 간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주는 건 관례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전략적 차원에서 그건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밍 전략, 프레임 전략 이런 식으로 좀 그게 공개된 건 저도 이게 좀 부적절하게 보여지는데 근데 네. 국회의원들이 이건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기관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각자 양식과 소양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시킨다고 다 하겠습니까? 예. 저는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건데 이것이 표현이 마치 이제 정부 여당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격 지점을 가져가자라고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로 비춰진 점은 조금 부적절했고 예. 이걸 그냥 의원들이 그 자기가 판단해서 순화시키고 자기가 판단해서 소화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따르는 또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조금 당의 대응 차원에서 좀 부적절했다 혹은 좀 너무 앞서 나갔다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예. 이 문제를 당의 정체성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는 그건 또 혼당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김종인 대정부 비대위원장이 질문은 왜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습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선거 승리를 기여했던 분인데 국민의힘의 체질을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자꾸 이건 체질과 저는 국민의힘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이 예. 실무 차원에서 참고하라고 준 게 이게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